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민간 우주 개발 기업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의 확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의 베이비컷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성장과 물가만 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지만 미 대통령 선거 직후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변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찬용 한은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1, 2주 사이에 외환시장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이후 지방정부 특별채권 한도를 기존의 4조에서 10조 위안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재정 지출이 빠졌고 트럼프 당선으로 규모를 훨씬 더 키울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낙관론에 힘입어서 처음으로 사상 처음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서 과정에서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고 취임 후 100일 안에 디지털 자산에 정통한 규제 당국자를 임명해서 미국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그 힘이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통계로 봤을 때 대선 이후에 이러한 트레이드에 관한 영향력들은 2달에서 3달 사이면 세론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는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게다가 트럼프의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는요 이 시장에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른 이런 시점에서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한 해답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요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 시황 한번 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들 잡아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역시나 안타까운 모습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2% 넘는 낙폭색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 중반 들어서 그 탄력세가 더욱더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2%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일중 흐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장의 낙폭은 더욱더 커져가는 흐름이고요. 제약바이오주를 필두로 이 시장에 관한 다양한 매물들이 현재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보셔야겠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의 수급은요. 역시나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덜어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5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들 역시나 덜어내는데요. 기관의 매도세는 그래도 조금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로의 수급들이 좀 포착이 되고요. 외국인 오늘 덜어내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군들에 관한 매수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1,200억 원 넘게 사들이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 흐름들 한번 짚어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3% 넘는 낙폭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관한 비관론들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니까요. 두 기업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양면하게 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일주일간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일주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엇갈린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 될까요? 다양한 분석들은 저희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코스피 지수의 낙폭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에 관한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관한 IRA 보조법에 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제기되면서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합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6위부터 10위는요. 기아차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는 현대차와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들도 빠집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은 금융주에 관한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는 여전히 혼자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그나마 오늘 시작에서 상승불 나타내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 현재 신약이 동물 실험 결과 또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2026년도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 대비해서는 시장의 상승이 그렇게 좋진 않죠. 오늘 시장에서는 3%가량 상승합니다. 자, 6위부터 10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나 일제히 파란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와 휴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수급들이 사라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요. HPSP는 시총 10위를 그대로 지켜주는 흐름이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6%가량의 낙폭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측은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과 마감 시장까지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우리 시장 보면은 사실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장 한마디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홍콩을 제외하고 아시아 증시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인데요. 홍콩과 우리만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뭐 트럼프 당선자 관련 이슈에 뭐 관련 업종들이 흔들리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와 함께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결국은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고, 기대했던 중국의 부양책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양상이니 양쪽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한국의 피해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쏟아지는 외국인 매물이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서 뭐 항공주라든지 뭐 그다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뭐 조선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뭐 전체 시장에 대해서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트럼프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있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전히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시장 전체에 대한 관점은 조금 어둡지만 개별 종목이나 특정 업종별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 것 같은데 시장에 관한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바라보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사님만의 그런 기준들도 좀 있을까요?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서 그레이트 어게인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메이크 아메리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저는 메이크 아메리카는 뭐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관세 조금 매긴다고 그럼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겠다.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가 뭐
자신들이 생산하려는 지역과 큰 차이가 나면 미국으로 오는 게 전혀 이점이 되지가 않죠. 두 번째로 미국도 나름 노조가 강한 그런 국가여서 작업 시간 자체가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작업하는 시간보다는 대부분 적은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공장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동일한 공장이 돌았을 때 상하이 공장에서는 120만 대 나오던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70만 대로 줄고 독일로 가면 25만 대로 줄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미국으로 가서 메이크 아메리카가 쉽게 될 수 있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관세를 부여하는 카드는 결국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지렛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지 꼭 메이크 아메리카,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을 전부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부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모든 공장이 다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급증시킬 것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면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 꽤 많은 재정 적자를 쥐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낭비하는 돈들을 줄이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과 60%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6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돈을 뺏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마 트럼프 전략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더 투자 여력이나 아니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2025년에 두드러진 특징은 모두 이익 그 증가율이 하향된다라는 것인데 미국은 그렇게 본다면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한 4에서 7%가량의 이익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최소한 내년에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것인데 만약에 뭐 법인세를 좀 고쳐준다면 지금보다 낮췄던 15% 수준까지 낮춰준다면 그럼 업종별로는 뭐 7에서 한 4%가량 좋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미국은 생각보다 더 강한 어떤 이익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공장이 있거나 미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겠죠. 반면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이미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최근 미국 시장에 쏠리는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시장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금 오버하는 듯한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정규 분포 안에 들어가는 그 확률로 정규 분포화 시키면 실제로 그 꼬리 확률이 5% 정도 되는 그 꼬리 부분을 제외한 95% 확률 내에 들어가는 그 확률 밴드 내에서 미국 증시가 거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벗어나는 건 별로 갈 수 없는 확률, 5% 정도의 확률로 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래 머물기보다는 급하게 내려올 가능성, 변수 이런 것들을 만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일 리스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긍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트럼프 수혜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으로 쏠리는 관심과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고 반대로 우리 시장의 하락도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가 5천억 이상 나오면서 시장을 맞아요.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단기적인 양상은 뭐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올라가고 있는 뭐 조선 그다음에 뭐 방산 이런 것들만 집중하지 말고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만한데 움직이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수혜주들이 너무 많은 이제 고점 부담감을 안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시선을 올바르게 돌릴 수 있는 방향성들을 이사님이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적으로 중국의 전인대에 관한 회의 결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 기대감들도 시장에 좀 못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저도 보기는 했었는데 정확히 이번 전인대 결과가 좀 어떤 방향성으로 나왔을까요, 이사님? 뭐 시장의 기대는 뭐 그림자 금융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상수였고 더 기대했던 건 그 정도로 안 되니까 소비와 투자, 그러니까 총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정책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일정을 미루면서 원래 이 상무위가 11월 달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일정을 미뤘던 것은 미 대선 결과를 보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미 대선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인데 나왔더니 그냥 기대했던 2,000조의 부양책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뭐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중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부동산 때문에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은 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로 인해서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고용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것이 결국 경제적으로는 소비의 둔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쉬인이나 테무 알리를 통해서 저가 수출을 계속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저가 물량을 또 누가 받고 있습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돌아가는 순환고리들을 살펴봤을 때 이 순환고리를 끊는 순간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급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나마 이런 중국이 수출하는 그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디플레 때문에 미국의 물가 상승을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중국의 부양책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결국은 내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언제 나올까? 결국은 중국이 쓸 수 있는 부양책을 계속 쪼개서 쓰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은 1월 20일 이후. 그러면 그때 바로 어떤 관세 대책이 나올지는 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다시 그 무역대표부 대표로 가느냐 아니면 재무장관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강도도 달라질 수 있고 전체 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키맨으로 나서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차기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기 때는 이방커였다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전면에 나서서 공직도 아예 맡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 이제 내각을 조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트럼피즘에 완벽하게 흡수된 사람들만 쓰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중국을 향한 압박은 초기 2년간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초기 2년간 그런 정책이 실패하면 그 뒤에 2년은 중간선거가 또 끝나면서 트럼프의 그립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압박이 높아질 때 남아있는 정책들을 한두 개씩 꺼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히든카드가 저는 2장이라고 봤는데 히든카드를 한 3장 정도 중에서 한 장만 쓰고 근데 이 쓴 한 장이 생각보다 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일선 도시, 뭐 선전이라든지 베이징, 상하이 이런 쪽에서는 그 일부 부동산에서 저가 매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래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 부채 그림자 금융을 줄여주면 5년간 2,000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걸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느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스물스물 살아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전체 중국 시장의 그 내수 견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중국 시장의 소비를 막았던 가장 큰 악성 요소가 사라진다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중국 경제가 워낙 커져서 중국 정부의 부양책만으로 안 되죠. 지방 정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지방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이 그림자 금융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금융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을 누르고 있는 이 부동산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 특히 최근에 1선 도시, 2선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소 긍정적 효과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뭐 저 역시 이제 중국 비자가 없어졌으니까 조만간 상하이를 한번 갔다 올 생각인데 제가 뭐 관광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2선 도시, 1선 도시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2019년 이후로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눈으로 한번 직접 보려고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조만간 갈 생각인데 가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중국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내부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다면 한 2년 정도는 뭐 좀 고난의 행군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일시적 효과는 없었지만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몽둥이질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만드는 중국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또 중국 경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사님 혹시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보려면 중국 내에서 어디를 가면 잘 볼 수 있을까요? 북경을 보나요? 상하이 쪽을 보나요? 북경은 아무래도 이 정치색이 좀 강한 강하기 지역이다 때문에. 보니까 그리고 뭐 워낙 지역도 넓고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소비 경기를 가장 이제 핫한 소비 경기를 느끼기 위해선 선전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들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정말 민낯을 보려면 저는 한 2선 도시 정도는 가야 중국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3선 도시나 4선 도시는 아마도 지금 뭐 회복세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2선 도시 정도가 지금 보시면 뭐 유령 도시처럼 뭐 빈 건물이 많아지고 예전에 이제 지방 정부들이 뭐 채권 남발해서 뭐 100층짜리 막 세웠던 건물에 뭐 절반이 비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의 정말 민낯을 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한 2선 도시, 그러니까 1선 도시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 정도를 한번 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서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해지는 거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들일 것 같아요. 사실 지난 거래일에 뭐 정유주들, 화학주들 이렇게 좀 일제히 빠지는 모습들 보면서 중국 전인대에 관한 영향력들로 우리는 그 관련 섹터, 중국 관련 섹터를 볼 때는 어떻게 전략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강력한 부양책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반등폭은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뭐 반등 시기도 제한적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련주를 보실 때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 이미 다 대체한 것들은 더 이상 중국의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석유화학 제품들 중국의 지금 내수 점유율이 뭐 적게는 한 70%, 많게는 9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예전처럼 중국 매출이 늘어날 개연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이틀 연속으로 크게 충격을 받고 맞아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대체가 불가능한 쪽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의 지금 그 하이엔드 IT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TSMC가 7나노 이하는 지금 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맞아요. 오늘 공언을 이야기가 하고 떴죠. 있죠. 네. 네, 뭐 물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돌려받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선언을 했으니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이 누군가를 계속 찾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어도 7나노 이하의 그런 상위 칩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매출은 중국이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만드는 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비자를 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이것을 중간에 끊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부양책에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오히려 문화 콘텐츠 같은 쪽도 좀 더 열면서 한국과 좀 더 스킨십을 가져가려는 시도.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 건드리면 전량 수입 금지되는 그렇죠. 또 그런 철퇴를 맞을 그럴 수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프트 파워 쪽으로 좀 더 열어서 중국과 한국이 좀 더 밀접해지는 그래서 북한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실적의 포인트가 비용 통제라고 말씀드렸고 비용 통제에서 제일 자유로운 게 게임, 뭐 콘텐츠 같은 업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업종들이 만약에 중국 쪽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매출단에서는 크게 올라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기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중국의 반제품이나 뭐 부품 같은 것 혹은 원재료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에 더 심한 관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물량도 꽤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충격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업종별로는 확실히 좀 구별해낼 필요가 있다.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대체 불가능한 것들 정도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 투자 전략 세우셨던 분들은 AS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 색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장중한때 9%대까지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이 한때지만 100조 원을 다시금 돌파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 X로부터 배터리 납품 의뢰를 받고요. 지금 현재 맞춤형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우주선 스타쉽에게 보조동력 배터리와 전력 공급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스타쉽에는요, 자체 생산했던 배터리만 장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발사 횟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안정성이 조금 더 뛰어난 배터리 혹은 수명이 조금 더 긴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납품을 의뢰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전기차 사업 쪽에 있어서도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사업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사 중에서 지름이 46mm인 그러니까 46 시리즈에 대해서 정말 발빠르게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가 빛을 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는 12월부터 시작해서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해서요. 테슬라에게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차세대 폼팩터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업계에서는 리비안 역시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을 서고 있죠. 특히 리비안 쪽에서 제2의 테슬라라고도 불리죠. 4695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당장 지난 금요일에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한번 살펴봤더니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한 바가 있었죠. 그동안 벤츠에서는요, 중국산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6 시리즈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맞잡게 된 것입니다. 같은 달이었던 포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의 또 다른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까지 함께 꺼내됐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수주가 잇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잇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애리조나 공장 살펴봤더니 2026년에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주로 인해서 벌써 전체 가동량의 50%나 채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장 초반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여전히 빨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하나 체크를 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인대,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으로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액으로 인해서 부채 해결 재원이 총
10조 위안이 됐어요. 기존에 4조 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비 관련해서 세부 정책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 사실 이번에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이 정확하게 빗나가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는 급격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장중한 때 달러 위안 환율이 7.20 위안까지 급격하게 치솟는 움직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원화 역시도 위안화에 그대로 동조가 되는 상황 연출되면서 지금 현재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쪽은 화장품 관련 종목인 잉그루드랩입니다. 잉그루드랩이 오늘 26% 넘는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과 같은 이런 여행 관련 종목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에어와 같은 이런 항공 관련 종목들도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헝숑그룹과 같은 이런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역시도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관광개발과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두 개를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죠. 러우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양보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우 전쟁이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퍼지게 되면서 삼부토건과 같은 종목이 장중한 때 26%대에 치솟는 모습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8만 1,000달러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9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장중한 때 T사이언티픽과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이 세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급격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칩스법이 좀 폐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3조 5천억 원을 들여서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공장에 짓거나 혹은 지을 예정이었죠. 근데 만약에 칩스법이 폐기가 되거나 혹은 보조금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쪽에서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3%대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고요.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시간 외에서 공시를 냈습니다. 유상증자 공시였고요. 5,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밀려나는 모습 연출되면서 지금 현재도 20%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였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봐야 될지 이사님과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이사님 가장 뜨거운 이슈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 이제 구체적인 브리핑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에 이러한 영향력들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 이사님의 시선은 또 어떠실까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주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 건 맞아요. LG엔솔 하나입니다. 하나요. 네. 그래서 아마 LG엔솔의 어느 정도 장기 실적이 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두 가지 계약 중에 과연 뭐 리비아는 의미 있는 계약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물론 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지만 차량 가격이 예전에 낮게 설정한 것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 낮은 가격에 팔고 있어서 손실이 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데 이 가격에 차를 팔면 돈을 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뭐 8, 9천만 원 정도 되는 그 R1이라고 하는 트럭의 그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R2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그런 차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결국 수량, 규모의 경제로 가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리비안과 거둔 8조는 정말로 의미가 있을지는 리비안이라는 회사 자체의 매력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IRA 같은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세액공제 효과 같은 것들이 없어지면 중소업체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많은 업체들이 헤매고 있고 이미 사라져가고 있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8조와 관련된 건 뭐 당연히 좋은 계약이고 잘한 계약이지만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고요. 오늘의 주가 강세는 아마도 스페이스X가 그쵸. 방점을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묻은 종목이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것도 얼마만큼의 숫자가 나올지는 뭐 굉장히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뻗어가지 못하고 시장이 밀리니까 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갭으로 띄워놓고 음봉이 출회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창구 기준의 매매로 봤을 때도 오늘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된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다소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 박스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냥 박스권 정도의 매매에서 멈추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뭐 굳이 그렇게 다른 업체 대비해서 다른 게 있을까. 그다음에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급등하면서 전혀 조정을 받지 않은 LG엔솔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타난 삼성 SDI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LG엔솔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상승이 이제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호재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사실 저희가 좀 기대를 했던 바들은 LG엔솔의 오늘의 이제 상승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금 온기를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다른 종목들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사님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조금 고개를 들으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리든 ESS가 뭐 대량으로 확대되든 뭐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아니면 제가 보기엔 전체가 다 오르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이 대형주들에 대해서 저점을 찍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추세 상승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뭐 LG엔솔도 마찬가지고 그외 나머지 종목군들도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아직도 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IRA 폐지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대책까지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뭐 그러면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시간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낮춰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지금 11월 8일 날 에코프로비엠의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저는 투자를 좀 축소하거나 뭔가 조금 몸을 사리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뭐 물론 업계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듣는 업계 얘기로는 지금 그렇게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만약에 트럼프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전기차에서 그나마 확장되고 있는 쪽은 유럽과 미국 두 군데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 모두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잘 팔리고 있는 형국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은 전기차로 가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시장이 더 엄혹해지면 잘 못하고 있는 회사들은 더 전기차를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되도록이면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잘하는 1등 업체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중요하고
유럽은 지금 중국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난 악플에 달릴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의 전기차의 수준은 한국에 뒤처지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에서는 우리가 뭐 유럽이랑 차이 나듯이 우리나라 차와 중국 차가 뭐 점원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넘어와서는 그저 그런 수준, 차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는 수준이 됐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유럽과는 아마도 가격 경쟁력, 미국은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 두 가지가 아마 전체 전기차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결이 되는 그 과정들 저희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시장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사님의 관심 섹터로서 이제 통신 장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조금 생소한 느낌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정확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사님? 일단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없고요. 근데 모멘텀이 없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조금 다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뭐 대만,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축으로 해서는 지금 광통신 보급률이 커버리지가 거의 뭐 80%, 9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깔고 싶어도 깔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우리는 통신 장비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건 5G가 극도로 더 확산되거나 아니면 5G가 초단파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낮아서 굉장히 많은 그런 펜토셀을 깔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 시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통신 3사가 28GHz를 아예 포기해버렸잖아요. 돈을 안 내고 포기해버리면서 그런 펜토셀을 깔 이유가 없어지니까 해당 종목구들은 그 모멘텀 때문에 2018년도에 국내에서도 5G 수요가 폭발하고 해외 쪽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때문에 급등했던 거였는데 해외 수요는 없고 국내 수요는 폭망하면서 이들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온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한때 뭐 7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 만 원까지 맞아요, 떨어진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내에서 수요가 생길 수 있느냐? 없죠. 지금 국내 통신 3사가 캐펙스를 크게 늘리려고 하지 않고요. 6G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5G에 대한 추가 투자는 굉장히 꺼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의미 있는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고 유지보수 내지는 아니면 제한적인 캐펙스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다르다는 거죠. OECD 평균이 지금 커버리지가 38%인데 미국의 지금 그 광통신망 커버리지, 유선 커버리지는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주요 대도시 정도를 제외하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요 데이터 센터들이 전부 어디에 생깁니까? 텍사스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들, 많은 그 단기 에너지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데이터 센터가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주요 회사들이 소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쪽에 이제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인터넷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모바일로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백본망도 더 깔리고 그다음에 유선 인터넷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광통신망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제 미국의 이쪽에 좀 그 레코드가 있었던 종목들을 찾아보자면 뭐 대한광통신하고 오이솔루션 정도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수주 소식이 들려온 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내년에 5G 추가 그 주파수 경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 투자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조금씩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한광통신은 뭐 시총이라든지 실적이 제가 원하는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뭐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오이솔루션 정도가 그나마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이솔루션에서 만들고 있는 이 광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서 빠르게 전송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냐면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서버 간 통신에서 서버 내에서의 통신 속도를 올리는데도 이 광 모듈이 쓰일 가능성이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솔루션이 그 정도의 기술 개발력을 가졌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 AT&T나 버라이즌이나 T모바일들이 실제로 그 광통신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러면 이 광모들은 당연히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광모들의 증가와 함께 만약에 이제 새로운 성장 모습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 간 통신에도 광모들이 일정 부분 쓰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당장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관심 종목 내에는 넣어두고 최근에 나타나는 거래 증가가 정말 의미 있는 거래 증가였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급등하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뭐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급한 변동성을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조선주하고 방산주의 거는 기대가 저는 생각보다 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메이커 아메리카 중에서 우리가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노키아하고 에릭슨이라고 하는 세계 통신 장비의 넘버원들이 지난 7월 달부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 실제로 실적이 뭐 대거 올라서 매출이 올라서라기보다는 비용 통제를 시작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좀 오르는 상황인데 이들의 주가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통신망 투자와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과거 이제 통신망을 거의 점유했던 중국의 화웨이와 JT를 계속 밀어내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뭐 삼성전자의 이 통신 장비 부문도 올해 실적이 역대 최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턴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턴하면서 삼성전자에 붙어있는 일부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광통신 관련 종목군들도 일정 부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광통신 관련한 모멘텀을 체크해봤는데 이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 우리 국내 산업에서 이런 통신 업종에 관한 모멘텀보다는 미국 쪽에 관한 통신 업종에 관한 모멘텀들이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저희가 이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관해서 이미 조금 시세는 분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잡아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지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과거에는 뭐 PBR 한 7배, 8배 수준까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PBR 한 배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를 스스로 주가가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글로벌 탑티어들이 1.3배, 1.4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저는 적정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오이솔루션의 주가 수준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의외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기간을 늘려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기엔 올해는 성과 안 나오고요. 뭐 빠르면 내년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비쌀 때 다 오를 때 뭐 급하게 또 뭐 매매가 붙을 때 쫓아 사면 좋은 가격에 사기 어렵고 그다음에 뭐 기회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의 정도로 접근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쫓아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예전에 비쌀 때보다 지금처럼 싸졌을 때 그다음에 반전 모멘텀이 생겼을 때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시장에 소외됐던 기간들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의 주목에 관한 연속성들도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님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장마감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 마감 시장에 관한 오늘 시장 전략들 한마디 좀 들어보고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저점이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금씩 저점이 계속 무너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뭐 선물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까지는 뭐 선물의 호흡이 길지가 않아서 괜찮은데 현물 매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게 결국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엔비디아가 견조한데 뭐 삼성전자 그렇다 치고 하이닉스까지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건 절대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의 하락이 멈춰야 최소한 지수 하락이라도 멈추고 그래야 순환매라도 돌고 시장의 전체적인 호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외국인 매물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현재 시장의 바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시 염두에 두시면서 이 반전이 나타나길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의 IM 부분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결국 DS 쪽 실적이 과연 증가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가늠자가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11월 달에 대거 대비하는 중국의 신제품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중국의 주요 신제품들의 판매가 대거 늘어나면 아마 DDR5 같은 경우에 매출이 조금 올라가서 삼성전자의 이 컨센서스를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 미국의 중국 압박과 상관없이 이 부분에 긍정적 요소가 나타나는지가 저는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오후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